사회를 맡은 김양식입니다. 태풍이 지나가서 그런지 오늘따라 날씨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발표 내용도 계속 좋은 내용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강원도와 그다음에 충남북 동학농민군 전개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1-2부 이번에는 전라도, 경상도, 그리고 황해도 3개 지역의 동학농민군의 어떤 활동과 지나왔던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음식물은 이 강당 안으로 반입이 금지되어 있답니다. 좀 주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1시간 동안 세 주제를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각 주제당 20분씩 시간을 좀 엄수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로 가보군정 실기를 통해 본 전라도 지역 농민군의 활동 주제로 이병규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연구부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점심 식사를 잘 하셨을 텐데요.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전라도 지역에 관한 내용이고요. 전라도 지역에 관한 내용들을 이제 조금 제가 여러 내용을 썼는데 몇 가지 이야기가 될 만한 부분들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양호도 순무역의 여러 실제 신정이가 최고 책임자고 그 이후에 이제 있는데 실제로 신정이나 그다음에 중군 허진이나 이런 사람들은 토벌에 참여하지 않고 이규태 그다음에 이두항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실제 토벌에 참여했고 그 중에 전라도에서 온 사람은 이규태와 이두항, 이진호 그리고 황원주 이런 사람들이 이제 토벌 이런 사람들이 이끄는 토벌 분리 진학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제 가보군정 실기에 나오는 여러 내용 중에 지역별로 새로운 내용들을 좀 이야기거리가 될 만한 것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오는 내용은 이제 거문도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금까지 거문도에 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가보군정 실기에 거문도 첨사에게 보낸 전령이 있고 또 거문도 첨사가 순무영에 보고한 보고 내용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농민군을 토벌하고 그 다음에 수상군을 해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거문도 첨사의 보고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들이 소환도라고 하는 곳에 관한 부분입니다. 153쪽에 보면 지도가 있는데 약간 흐릿해서 잘 보이지 않는데 제일 지도 오른쪽 아래쪽이 거문도고 그 다음에 가운데가 청산도고 그 다음에 그 왼쪽에 소환도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도 바로 밑에 있는데 이 소환도에 관한 내용은 거의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물론 소환도 사람들이 그것에 관해서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했는데 지금까지 동학농민혁명 연구자들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저희 이번에 가보군정 실기에 나오는 여러 참여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참여 내용과 그다음에 소환도 분들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이 상당히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고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실제적으로 소환도에 가서 내용을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소환도 같은 경우는 이 동학농민혁명에 시작을 해서 이후에 그것이 항일운동으로 이어지는 아주 명백한 이런 흐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동학에 참여한 분이 의병의 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 일제 소작제와 같은 어떤 항일운동에 있고 그것이 또 인물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새로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이 부분은 그 가보분정실기 내용과 홈페이지 내용을 좀 상호 보완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군산 지역에 관한 내용인데 군산 지역에 관한 내용도 그 기록에 나와 있기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보분정 시기가 좀 중요한 부분들이 그 보고서가 요약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서를 올리는데 이 원래의 보고서가 있고 그 보고서를 누군가 한번 그 내용을 요약해서 올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내용들이 좀 축약되거나 또 빠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나중에 가면 이제 다른 내용으로 약간 다른 내용으로 되는데 군산의 경우에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군산 같은 경우는 해안이기도 하고 또 상업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 그 좌수라든지 또 곡식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무기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동학에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농민들뿐만이 아니라 상업활동 그리고 우리 폐정개혁의 내용을 보면 그런 세금에 관한 부분 또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을 보면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확인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군산 지역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산과 진산은 제가 따로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 이 금산과 진산은 충청도와 지금은 이제 충청도지만 당시는 전라도였고 충청도와 전라도의 경계에 있으면서 이런 뭐 남접과 북접의 연결고리라든지 서장훈 도난 고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요 가보분정 실기의 내용에서도 요 금산과 진산에 관한 내용들이 대단히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없었던 내용들도 있어서 그것을 합쳐져서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논문을 쓸 때는 조금 관점을 지역과 지역의 대립으로 봤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은 이제 금산과 진산이 한 행정구역이지만 당시는 금산현, 진산현 별개의 행정구역이었고 금산의 그 반농민군 또 민보군 그다음에 진산의 농민군 이 두 세력이 그 1894년 3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대립되고 있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보부상이 농민군을 공격하기도 하고 또 직강소를 해서 농민군이 세력을 확장시키기도 하고 그것이 지역적 대립으로 계속 양상을 나타내게 있고 또 김계남이 북진을 하면서 이 금산에 들어가 가지고 금산을 장악하고 진산 농민군과 연계해 가지고 금산의 많은 그 민보군 세력을 또 좀 공격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관한 내용이 요 가보분정 실기에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고 다른 아까 그 충청도와 연결된 부분과 같이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이제 그 전라도 지역에서 활동은 금구, 원평 그리고 태인 여기에 이제 그 토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금구, 원평에 관한 부분들을 보니까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그 이두항이 토벌, 그러니까 그 금구 원평의 토벌의 책임자인데 실제 이두항이 참여하지는 않았고 이두항의 휘하에 있는 최영학 대관이라고 이 사람이 그 금구 원평 전투에 실질적으로 전투를 수행하고 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규태는 오히려 지금 그 어떤 조직 체계나 이런 것을 보면 어쨌든 이규태 군을 보필하는 어떤 그 병사들 말고 어떤 그 문서를 수발한다든지 이런 병사가 별도로 한 40명 정도가 편성이 돼 있었고 그 사람들이 그런 작업을 해왔던 것을 보여지는데 아마 그 모든 문서들이 거의 대부분 이규태를 통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 작업들을 이규태 휘하에 있는 병졸들 말고 일반 그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제 이규태는 그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항상 그 전투가 끝나거나 일이 어느 정도 처리되면 그 다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것이 이 그 보고서의 날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태인의 경우에는 이제 실제 이두왕이 참여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직접 휘하에 대관 윤희영과 이규식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주의 경우에는 이제 나주의 초토형이 저기 전라 호남 초토형이 세워지는데 아마 이것은 민족놀이 다른 지역은 농민분들이 다 장악했는데 민족놀이 나주를 지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초토사로 임명이 됐고 그 부분을 민족놀이 이제 별도로 자기의 했던 내용들을 순무형에 별도로 보고를 해서 이 내용과 좀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체포와 이후 과정인데 그 전봉준, 손아중 그리고 이제 그 김계남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가부군정 시기에 전봉준의 그 체포에 관련해서는 이제 보고 내용에 보면 164쪽에 있는데요. 한신현과 김영철, 정창욱 이런 사람들이 민병을 이끌고 체포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김경천이 일구를 했다 하는 내용하고는 좀 다른 차이가 있어서 이것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부분은 임두학이라는 사람이 순창 송호사로 임명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그 뒤쪽에 자료에 보면 임두학이 개인적으로 그 포상을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개인 비용을 들여서 포상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실제 제가 보기에는 그 돈을 국가로부터 받거나 그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 가부군정 시기에 1000냥 이상의 돈을 임두학이 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확인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요 그 임두학이 그래서 전봉준의 어떤 이를 확보했는데 요 그 전봉준의 전봉준 장군을 자기가 직접 이제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일본군에 의해서 말하자면 탈취당하는 겁니다. 후비구 후병 19대대가 미나미코 시로가 이 전봉준은 자기가 해야 되겠다, 처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해서 나주 토청을 거쳐 서울로 압송하게 되는 그런 거였는데 이게 아마 그 어떤 당시의 군사 작전권이 농민군에게 있지 않고 일본군에 있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예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봉준 처형 및 처형 장소에 관한 기록은 이 발표문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긴 하지만 좀 뭐 소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 165쪽에 마에 보면 문사신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4월 23일 오후 4시를 조금 지나 건설재판소에서 전봉준은 마침내 사형 선고를 받았고 다음날 오전 2시쯤 좌감옥에서 교조에 처해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전봉준의 처형 장소가 조금 불분명했었는데 이 기록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좌감옥은 원래 전옥소였고 그 전옥소가 기구 개편을 이루면서 좌감옥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위치를 비정해 보면 166쪽에 지금 영풍무고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좌감옥에는 교수형을 처할 수 있는 시설이 오래전부터 있었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 것을 보면 실제 전봉준이 처형된 장소는 이 좌감옥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추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손아중도 역시 체포돼서 처형되는 내용들이 이 가부군정 실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내용들이 조금 제가 여기 내용을 많이 했는데 김계남의 체포와 처형과 효수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66쪽에 보면 김계남의 체포 처형 과정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11월 29일에 심화 병방 황은주가 전라 감영에 도착을 했고 11월 13일 감사가 황원주에게 김계남을 태인 종성리로 보냈고 12월 1일 날 종성리에 체포돼서 12월 2일 날 전라 감영으로 압송됐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 날 이제 전라감사 이도재가 전주 서교장이라는 데서 참여를 하고 효수를 했다가 머리를 괴짝에 넣어서 양호도 순문을 보냈다 하는 내용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12일 날
그 양호초 순무영이 김계남의 그 머리를 받아서 고마청에서 보관했다. 이렇게 보면 12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 그러니까 한 9일 정도의 그 이동 기간이 있었다. 전주에서 서울까지 이렇게 이동 기간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김계남의 처형 장소에 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특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서교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디로 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가 되는 좀 확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 초록바위라는 곳으로 얘기가 되는데, 이 초록바위는 천주교 교인들, 특히 어린 천주교 교인들이 처형된 장소였는데, 이 서교장과 초록바위를 같은 곳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을 때는 지금 전주의 서문 밖에 다가공원이 있고, 다가공원 근처에 활터가 남아있는데, 이 활터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지금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서교장이라고 하는 것이 전주의 지금으로 하는 다가공원 정도가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 169쪽에 보면 이 김계남 성재식 안교선 최재우의 교수 및 처리 과정인데, 이 과정을 보면 이제 실제 12월 23일 날 총리 대신과 법무 대신이 의왕에게 김계남을 비롯한 이 동학 지도자들에 대한 처리를 해야 된다 아랬고, 그것을 이제 순무영이 처리하도록 하자 이런 방침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무영이 이제 여러 경기 감사에게 문서를 보내서 김계남의 머리를 조리 돌리기 위해서 24일 안보는 교장으로 대기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문서들, 그러니까 각 이제 12월 23일, 24일날 이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이런 실제는 그러니까 고종이 결정을 했고 의정부가 거기에 이제 방향을 정했고, 실제 김계남과 요 동민군 지도자들에 대한 처리 과정은 순무영이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169쪽, 170쪽에 있는 내용이 23일, 24일인데 이게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요 표를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이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김계남과 이 농민군 지도자들을 서소문박 내거리에 3일 동안 효수해라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되고, 이것이 실제 집행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70쪽 마지막에 보면 이제 24일에 순무영이 경기 감사에게 지시를 했고, 12월 27일 경기 감사가 순무영에 그렇게 처리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김계남과 농민군 지도자들이 12월 24일부터 3일간 효수됐다라고 하는 것이 공식 문서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이제 나중에 좀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긴 한데, 12월 27일 날 이 도순무영이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일을 마지막으로 도순무영이 이제 폐지가 되는 절차를 받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과 또 연계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처리 과정을 통해서 보면 이 지휘 체계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72쪽의 마지막에 보면 이 도순무영은 처음에 보면 종일품 기관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일품 기관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면 이 국왕, 그다음에 의정부, 그다음에 순무영 이런 지휘 체제가 성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각 가명이라든지 9년 내 명지시를 하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12월 27일 이후에는 이 순무에 관한 업무가 군부로 넘어갑니다. 그 이후 이 가보군정실계는 군부에서 관여한 내용은 거의 없고 뭐 특별한 공문을 보낸다거나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순무영은 종일품 기관으로서 어떤 뭐 다른 기관 외부나 군부나 법부나 이런 것과 동등한 어떤 관계로서 설정이 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그리고 이제 12월 27일 이후에 이 업무에 관한 부분들이
그 군부로 넘어가게 되는, 그래서 그 시점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다시 논의가 돼야 될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에 보다 평소 저희들이 궁금했던 점이 자세하게 밝혀진 것 같습니다. 특히 소환도 동아농민운동 활동이라든가 처음 이게 이제 증명이 된 거고요. 군산 상인 출신 동아농민군의 그 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전봉준의 그 처형 장소가 그 전옥서였다는 점. 요즘 사극 드라마에서 이 전옥서가 많이 등장하는 것 같던데요. 김계남 또 처형 장소가 전주 서교장이고, 그다음에 김계남이 서수문 밖에서 3일 동안 효소되었다. 이건 기존에 상당히 궁금해했던 사항인데 이번 발표를 통해서 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갑오분정 실기를 통해 본 경상도 지역 농민군 활동을 주제로 배항섭 성균관대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20분 부탁드립니다. 예, 배항섭입니다. 먼저 좀 여러분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발표 집에도 제 글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좀 여러 가지로 정리가 좀 덜 된 부분도 있고 해서 별도의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이 제목이 갑오분정 실기를 통해 본 경상도 농민군 활동인데요. 사실 갑오분정 실기를 보신 선생님들은 다 이제 아시겠습니다만은 경상도와 관련된 기사가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15건 정도가 나오는데요. 단순한 어떤 인사 관련 얘기도 몇 개가 나오고 조금 이렇게 농민군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기사가 한 10건 정도 나오고, 하나는 진주 쪽의 기사고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이제 상주 소모임과 관련되는 그런 얘기들인데요. 근데 그 내용들이 이미 익히 알려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유독 경상도 지역에 대해서만큼은 갑오분정 실기가 좀 이렇게 새로운 사실을 제대로 좀 담고 있지는 않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발표할 조재건 선생님도 보니까 경상도 부분 아예 빼놓고 이렇게 새로운 여러 가지 사실들을 처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을 먼저 이제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은 갑오분정 실기라고 했지만은 실제로 갑오분정 실기도 일부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만 학초전이라고 이것도 역시 신용호 선생님이 상당히 관여를 하셔서 발굴이 된 그런 자료를 알고 있는데요. 그 학초전이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좀 새로운 얘기들을 좀 많이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갑오분정 실기라든가 갑오축사록이라든가 기존에 알려져 있던 이런 자료들하고 같이 엮어서 몇 가지 좀 이렇게 새로운 사실이랄까요? 또 하나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좀 미진했던 이런 부분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몇 개로 나눠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학초전이라고 2페이지에 보면 학초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놨습니다만 학초전에 대해서도 이미 신용호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지 발굴하셨고 또 이미 학술회의에서 2014년에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어떤 이런저런 전체적인 어떤 학초전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 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경상도와 관련된 연구를 그동안에 꾸준히 이렇게 해오셨는데요. 학초전의 내용이 좀 중요한 것들이 많다 이렇게 이제 보이기 때문에 선생님도 농민군의 신분 구성 문제라든가 농민전쟁 당시 향촌 사정, 일본군과의 관계, 또 농민전쟁 당시의 농민군 도회,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그 예천 지역에 있었던 큰 전투인 서정자 전투 이런 것들을 전체를 포괄해 가지고 굉장히 큰 구도 속에서 학초전이라는 것을 경상도 그 지역의 농민 활동을 전체적으로 재구성하는 어떤 그런 맥락 속에서 평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제 비교적 좀 덜 선생님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사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은 최명순이라는 경상북도 이제 제가 여기서 다루는 건 주로 경상도 북서부 지역 예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 예천 지역이 북서부 지역 농민군 활동의 중심 지역이었는데요. 그것을 주도한 사람이 최명순이라는 사람입니다. 아까도 잠시 나왔습니다만 이 사람 역시 강원도라든가 충청도하고 연동이 되어가지고 연계가 되어서 활동하시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활동했는데 그 인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미 알려져 오긴 했습니다. 어떤 옹기장수다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알려져 왔었는데 이 학초전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정보들을 이렇게 좀 담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 아래에서부터 다섯째 줄 마지막 문단입니다. 경상도 지역에서 공사 교화도들의 움직임이 먼저 시작된 것은 예천 지역이었고 중심 인물이 최명순이었습니다. 최명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려져 왔지만은 그 학초전에는 그 인물됨과 비극적인 최후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제 최명순이 예천 소야라는 곳에서 적을 처음으로 이렇게 연 것은 3월달이고요. 6, 7월이 되면은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력이 커지면서 북서부 지역 농경 활동의 핵심적인 이제 근거지가 되는데요. 그 인용문을 뛰어넘어서 중간에 위에 인용문과 체포된 뒤 그가 직접 진술한 내용을 통해 보면은 최명순은 원래 강원도 춘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1882년경에 동학에 입도했고 옹기장수를 하면서 포교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1894년 활동의 어떤 절정기라고 할 그 무렵에는 자기 기하에 48계적 7만여 명의 교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뭐 어쨌든 상당히 과장돼서 그것이 크다고 봅니다. 굉장한 세력을 거느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학초전에 따르면은 원래 소야 대제주 최명순은 충청도 보은 장안리에 있는 최법헌 다음으로 그러니까 최시영 다음으로 관동포로는 제일 접주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사람이 최골이 썩 장대하지는 않았으나 심지가 총명하고 단하여 도덕을 많이 하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항상 도인들을 보고 도인 자세 세력을 믿고서 이렇게 함부로 하지 마라라는 것을 얘기를 했고 유불선에 대한 어떤 도를 닦고 착실히 하면서 가강기업하라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또 도인 중에서 혹 부정당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데요. 페이지 인용에 대해서도 뭐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8월 28일 날 예천 읍성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시도한 다음에 이제 실패했고 그 다음에 강원도로 피신했다가 평창에 가서 한 100명 정도의 농민군을 규합을 해서 다시 예천 공격을 하기 위해서 예천으로 들어옵니다. 적성리라는 곳까지. 그렇다가 여의치 않아서 다시 이제 충청도로 옮겨갔다가 충주에서 독기령이라는 데서 이제 체포가 되는데요. 그때 이제 그 아들 그 한글이라는 사람, 이 아들 한글은 독자입니다. 독자였고요. 그다음에 장복국이라는 그 휘하의 농민군하고 함께 체포가 됩니다. 체포돼가지고 그 다음 날 예천 장날이었는데 그 다음에 11월 22일 날 남사장에서 주민들이 지켜보는데 총살당하고 모래사장에 묻혔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있고 아래쪽에 6째 줄 정도로 내려가겠습니다. 학초전에 따르면 최명순 부자의 죽음은 매우 비극적이었습니다. 부자가 함께 죽음을 당한 그날은 바로 독자였던 아들 한글이 홀리를 홀릴 바로 다른 이에서뿐만 아니라 한글의 신부까지 결과적으로 이렇게 자결하고 말았기 때문에 그 인용문에 보면은 아들이 제일 마지막 줄입니다. 4페이지. 아들이 그 신부와 첫날 밤 자고 이튿날 부자가 함께 예천 직강소 포근에게 잡혔다. 라고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천 직강소는 이때 소야로 가가지고 인민들의 재산을 샅샅이 강탈을 하던 차에 최명순 부자가 은적하여서 몰래 혼인을 한다는 말을 듣고 그 부자를 죽이고 그 신부를 탈취하기 위해서 가두어 놓았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를 죽인 다음에 그 신부를 이렇게 부술러 가지고 어떻게
같이 살자고 뭐 이렇게 고소를 했는데 결국은 이 신부도 자살해서 순절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학초절을 쓴 사람이 이제 박학래라는 사람인데요. 이 농민 전쟁에 가담했던 사람이죠. 네, 애석하다. 최명수는 자손 멸망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학래라는 학초전을 쓴 박학래라는 사람의 어떤 생각과 행동 이걸 통해서 농민군 활동에 조금 이렇게 좀 특이한 사례라고 생각이 돼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천 지역의 농민군 활동이 이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났는데요. 전영장이었던 이유태라는 사람을 이렇게 결박해가지고 뭐 돈을 좀 뺏어가고, 그 다음에 음리였던 황준대의 동생 집에 무덤을 파헤친다든가, 그 다음에 음리 역시 임리였던 김병훈을 끌어내가지고 이렇게 때리고 또 그 아버지의 무덤을 파헤치고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이임하여가는 난동 부사 일행을 공격해가지고 이렇게 행장을 빼앗는 이런 일들이 7월달에 일어납니다. 예천 일대에서. 그 제일 5페이지 아래 문단입니다. 예천읍의 외곽 지역 곳곳에 농민군 도서가 설치되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토호들 징치를 하고 배정 개혁들을 좀 이렇게 해나가는데요. 가장 세력이 컸던 소외지의 경우 주민들은 송사에서도 관할을 찾지 않고 모두 소외로 갔다라는 얘기가 가보척사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고 이거는 뭐 여기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많이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농민군 자체에 검찰관 혹은 알림사가 있어서 예천이나 풍기 일대를 순회하면서 폐정개혁 활동을 조정하고 감찰했다라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가보척사라 같은 데서는 검찰관들이 이제 장그원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6페이지 제일 위로 가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농민군들의 행동을 이렇게 통제를 했달까요? 관리를 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소야접의 최명순의 경우에도 8월 11일 날 자기 희하의 접주 조성길이라는 사람이 자기 지시를 어기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을 잡아다가 예천 관하로 압송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농민군들이 상당히 좀 규율을 이렇게 유지를 엄격한 규율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사정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6페이지 네 번째 줄입니다. 그러나 농민군의 활동이 지도부의 의도대로 잘 통제가 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학초전을 쓴 박학래는 당시 농민군 활동에 대해서 인용문에서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용문에서 중간 정도부터 문단이 바뀌는데죠. 자기의 부녀 조숙 척간이 폐가하고 욕본 원수며 다소는 재물을 뺏기고 차지려 하기, 원총 늑굴이다. 유부녀 강탈당한 사람, 상문서 조문에 뺏어 먹은 것이며 공적인 것을 빙자하여 사형을 취하여 불법으로 뺏긴 사람이며 무단히 생피불목으로 뺏긴 사람 등 죽을 자는 국이 소실하면 죽을 양보하신 것이라. 뭐 이런 식으로 된 이거 뭔가 하면 이제 농민군에 이제 가담한 사람들이 이런 평소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세월을 쫓아 욕을 면하기 위하여 입도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억울한 것을 갚기 위해서, 보복을 하기 위해서 입도를 하고, 또 세력을 쓰려고 입도도 하고, 동학 조직을 자기 어떤 힘으로 쓰기 위해서 가정을 보존하라고 입도도 하여 마침내는 동학 중에도 부정당한 사람이 자연만이니 유구를 쓴 삼도가 어찌된 것인지 의무인지도 모르고 공멸지군에 난신적잔하듯이 동학의 불법자도 적지 아니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민군들이 이제 뭐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했다라는 것은 관찬 자료라든가 양반 차족들이 남긴 기록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민군 측에서 이 학초전을 쓴 사람은 농민군 접주였습니다. 이 지역에 그 사람이 이런 기록을 남기했다라는 것은 좀 드문 기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농민군들이 입도 배경이라든가 구체적인 어떤 그 활동의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좀 도움을 주는 좀 지금까지는 빨리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제일 아랫줄입니다. 그 박학래가 입도한 것은 1894년 4월 말 이후였는데요. 그 보면은 자기가 입도할 때 경상감사가 조병호였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조병호가 감사로 임명된 것이 4월 25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 이후에 입도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가 7페이지 제일 위에서 그가 입도한 이유에 대해서
500년 사적이 죽으라라고 하니 이를 구제할 도리가 없는지라 사족 대가의 뜻을 가진 사람 4~5명이 같은 마음을 먹고 자기가 먼저 입도하였는데 관동포 최명순의 적 박현성의 직곡포에 입도하였다라고 합니다. 입도한 배경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밝힌 내용이 굉장히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사족 대가의 뜻을 가진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어떤 입도에 대한 어떤 의도, 이유에 대한 기록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지만 이런 특이한 사례를 볼 수 있고요. 입도 이후에도 박항래의 행적이나 생각 역시 매우 독특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농민군들이 성군 작당에서 양반 부자 등을 대상으로 설분한 그 다음에 어떤 그동안의 어떤 원한 이런 것들을 갖다 분풀이하는 행위를 적극 이제 만류하는 쪽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사례가 이래 쭉 자기가 이런 어떤 것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그 가운데는 토식질을 하거나 고리대금업 등으로 인근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자자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까지도 농민군들이 분풀이하는 걸 이렇게 못하도록 만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모습은 기왕의 자료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가 평소에 또 농민전쟁 시기에 준 어떤 보이는 생각과 행동의 비추어볼 때 선뜻 납득하기 어렵죠. 왜 그런가 하면 이 학출한 사람은 그 이전에 예를 들면 1884년에 부세와 관련해가지고 그 이웃한 어떤 부자 마을과 갈등이 생기니까 자기가 스스로 장도가 되어가지고 사실상 이렇게 뭐 밀란에 준하는 그런 행위를 지도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치 현실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방백수령들은 때를 가지 않고 백성을 떨어먹는 강도의 계수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은과 해월에 대해서는 또 하늘의 명령을 받은 동방의 성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걸 이렇게 봤을 때 또 이 예천에서 읍성 공격을 위해 가지고 농민군들이 대규모로 이제 화도도회라는 것을 개최해서 모이는데 그때도 모사대장이라는 것을 만났던 이런 어떤 행동으로 봤을 때 그가 집단적인 어떤 설분 행위를 만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욕을 먹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징치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류했다라는 것은 설명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다만 그 사람이 이 박항래라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성분 작당해가지고 설분하는 행위에 대해 가지고 공명지문에 공자와 명자 이렇게 유교의 어떤 그 입장에서 봤을 때 난신적자고 유불선을 합찬 그 동학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난신적자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런 식의 어떤 인식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보면은 또 하나는 농민군들이 이제 그 일부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농민군의 이제 이 가담한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상당히 좀 이렇게 경계하는 것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 앞서 보면은 안동부사 이임해간 안동부사를 이렇게 농민군들이 공격했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이제 갑오 척살에게도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학초전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걸 공격한 사람이 평소에 주색을 좋아하던 그런 사람인데 이제 농민군에 가담을 했고 또 어떤 이유라고는 상세히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안동부사하고 뭔가 좀 이렇게 불화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농민군에 들어와가지고 있다가 안동부사가 이임해서 간다니까 농민군들이 이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보복을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 박항래가 직접 그 농민군 공격한 김순명이가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무초를 하고 그러지 마라 뺏어서 돌려줘라 해가지고 돌려주게 만들고 이런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이제 이 일대 농민군들이 예천 공격에 앞서가지고 소야 쪽에서 이제 모이는 일이 있는데요. 소야에 이 사람이 가보니까 자기 휘하의 어떤 농민들 끌고 갔을 때 그 소야에서 농민군을 훈련시키는 대장이 이름이 안동 출신의 김한돌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그 말하자면 이제 영장 안동에서 이제 토포 활동을 하던 사람이 관료였죠.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어떤 그 악질 관료였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가지고 아주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이어가지고 막 이런저런 하다가 자간 이렇게 뭐 상황이 안 좋으니까 보신을 위해 가지고 농민군에 가담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어떤 사정들, 이런 사정들이 결국은 농민분들이 집단적으로 성분 작당해서 양반 그다음에 이제 부도만 사람들을 지지하는 것을 이렇게 막았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여기 보면은 농민군들이 이제 패퇴를 한 다음에 보수 집강소 측에서 반농민군 세력들이 농민군을 탄압하는 구체적인 어떤 상황들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아주 그 리얼하게 여러 가지를 갖다가 이제 그려놓고 있습니다. 오늘 10페이지에 그 인용물이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 이 정도로 그 별로 정리되지 못한 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가보분정 실기뿐만 아니라 그 학초전의 그 사료 재분석을 통해서 경북 북서부 특히 예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심영순 부자의 어떤 비극적인 그 죽음이 그 상당히 안타까운 그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지금 좋으시는 것 같아요. 잠도 깰 겸 박수 100번만 치고 주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아주 졸리신 분은 손바닥을 비벼서 얼굴을 마사지 좀 해주십시오. 3주제는 가보분정 실기를 통해 본 황해도 동학군의 그 해주성 점령 주제로 인하대에 계신 이영호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4시까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2시까지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자료 문제입니다. 그동안 황해도 동학군의 활동에 관한 자료는 198페이지 위쪽에 있습니다. 일본군 수직기의 황해도 동학당 정토략기라고 하는 자료하고 황해감사 정현석의 가보 해영 비유 전말 이 두 가지 자료가 중심 자료이고 주한 일본 공사관 기록도 약간 참고를 했고요. 최근에는 일본 방위성 연구소 소장 자료 일본군 진압과 관련해서 발굴이 되고 있고요. 하나 더 추가드린다면 황해도 장현 지방에 그러니까 백령도 건너편입니다. 그쪽에 기독교 선교사로 와 있던 맥켄지라는 사람이 일기를 남겼는데 그 일기를 토대로 한 전기가 당시 한발에 발각이 되어가지고 그 전기에 의해서 황해도 장현 일대의 동학군의 활동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 9번의 논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보 분정실기가 발굴이 되어가지고 황해도 동학군 활동에 일정 부분을 밝히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수직기의 그 일본군 진압군은 동학군이 해주를 점령한 이후에 동원이 되었고 그래서 그 실태를 잘 파악하지 못한 그런 자료가 되고 있고요. 당사자인 황해감사 정현석의 정현석의 그 전말 기록은 기록이 일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정확한 일기라고 보기 어려워서 거기에 수록되어 있는 날짜를 신빙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가보 분정실기에는 그때그때 그 날짜에 보고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날짜를 확인하는 데서는 정확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게 청해전쟁도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 수령들이 보고했다고 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했다 이렇게 단정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가보 분정 실기를 앞으로 검토함에 있어서 보고 자체를 너무 절대적으로 신빙하지 않고 다른 자료와 견주어 가지고 평가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황해도 동학군의 활동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많지 않으시니까 어디서 뭘 했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동학군이 해주성을 점령한 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 이후에 산발적으로 상황에서 많이 있지만 주력의 흐름은 해주성 점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동학 사상이 또는 동학 교도들이 생겼는지에 관해서는 앞으로 더 연구가 돼야 되겠고, 해주성 점령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해주성 서남쪽 지방입니다. 저 끄트머리 장상곶 앞에 있는 장현으로부터 시작해서 옹진으로 이르는 해주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래쪽은 강릉이고 서쪽 끝에는 장현이고 그 중간 아래쪽에 옹진이 있는데요. 그 일대에서 제일 먼저 동학군이 발흥을 했습니다. 그 동학군들의 리더는 임종현이라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해주성을 점령하게 되고요. 또 점령한 이후에 석연치 않은 이유로 철수를 했는데, 철수한 이후에는 그 동학군들이 또 여러 부대로 나누어 가지고 아직까지 동학의 세가 미치지 못한 지역을 석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학군이 각 지역에도 조금씩 생겼겠지만 이 철을 다니면서 세력을 확대한 그런 측면이 이번에 이 갑오 분정실기를 통해서 간취가 된다고 이렇게 판단했고요. 나머지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해주성 총공격을 하게 되는데, 뒤늦게 파견된 일본군에 밀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창수 김구 선생도 거기에 가담을 했는데, 패퇴한 다음에는 사방으로 흩어지는데, 이 황해도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그 산성이 많고 산악이 험악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동학군들 가운데 이 평가는 어떤 사람들이 평가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산악지대의 산성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 산성에 들어간 동학군의 잔당들 1900년까지 5년 이상 계속해서 항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부지방에서 일어난 동학문민전쟁과는 상당히 다른 측면들을 보여주고 있고, 갑오 분정 실기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이제까지보다는 훨씬 많이 밝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갑오 분정 실기의 기록이 황해도 동학군 활동을 밝히는 데 있어서는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갑오 분정 실기를 통해서 밝힐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은 정현석의 그 갑오 해영 비유 전말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정현석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황해 감사인데 동학군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점령을 당했다고 하는데, 그 점령당한 기간을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한 달 남짓되는 것처럼 보고가 아니라 자기 기록에 남겼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 임종현이 해주성을 치기 위해서 서쪽으로 왔을 때 감사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임종현의 부대가 남쪽으로 강릉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해주성을 점령하는데, 그 사이의 기간은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정현석의 기록에는 그게 애매하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해주성을 점령당한 기간이 한 달 남짓되는 것으로, 해주감사, 황해감사 정현석의 기록에 의해서 한 달 남짓되는 것으로 그냥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처리되어 왔는데, 갑오 분정 실기에 황해감사 자신이 보고한 기록에 언제 점령당하고 언제 철수했다는 것이 명확하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나중에 남긴 기록은 그것보다도 훨씬 부풀리기를 한 셈인데, 기간을 왜 그렇게 했는지는 뭐 정확하게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밝힌 것이 이제 202페이지에 나와 있는 맨 위쪽에 있는 인용문이고, 그 아래 그 설명을 해가지고 첫 달락 끝부분에 가시면 1894년 11월 22일, 음력으로는 10월 25일인데요. 이때부터 철수한 것은 11월 30일, 음력으로는 11월 4일, 9일간 점령한 것으로 정현석 자신의 보고서에 나오는데, 위에 인용한 딱 그거 하나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정현석의 보고와 평산부사의 보고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날짜 순서로 동학군들이 움직여간 흐름이 앞뒤가 딱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요 기사 하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반개 보고 문서들이 요 기간과 딱 맞춰지기 때문에 황해 가명을 점령한, 동학군이 점령한 기간은 요 기간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세 번째는 임종현이 그러면 그 가명을 점령한 다음에 어떤 일을 했느냐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황해도에서 동학군이 각군을 점령하면 뭐 남부지방에서도 그랬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만 그 보고되는 기록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관이 보관하고 있는 행정문서를 전부 소각했다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소각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정리해가지고 204쪽에다가 잠깐 썼습니다. 장현이라고 하는 고을에서는 뭘 소각했는가 봤더니 삼정에 관한 겁니다. 군환결 삼부, 그 다음에 계문서, 상인들의 거래, 문서 이런 것들을 다 불태웠다고 했어요. 다른 지역은 다 문서를 불태웠다는 얘기가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그럼 가명을 점령했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이외에 감사를 핍박한 얘기는 나와 있지만 가명에서 무엇을 더했는지는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 밑에 써놓은 것은 뭐냐면 나중에 이 부대가 임종현의 부대를 일본군이 공격하다가 발견한 문서들이 있는데 그 문서 가운데 하나가 도록이라는 문서인데요. 이 도록에는 그 황해도의 감사를 임종현이가 만든다. 강령 군수는 아까 저기 이병규 선생님 발표에 서울에 수를 당해가지고 이라고 했던 성재식이라는 사람이 강령 군수를 만든다. 이용선이라는 사람은 안학 군수를 만든다. 이런 게 있는데 황해 감사는 이게 모반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런 말을 해서 이 모반이라는 말이 너무 무게를 둘 필요는 없지만 저는 이게 남부지방과는 상당히 다른 특징을 보이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따옴표를 쳐가지고 상당히 별난적인 성격이 많이 처음에는 동학농민군이라고 막 그랬었는데요. 나중에 농민이라는 글자를 지웠습니다. 고민하면서. 이따 토론 시간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가명이 점령당했을 때 오른쪽 205쪽의 중간 아래쪽에 인용을 했습니다만 수용도 점령을 당했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지속적으로 점령을 하진 않았습니다. 수용은 어디에 있느냐면 옹진반도 끄트머리에 백령도 쪽으로 나가는 바닷가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내려가서 그 수용을 점령을 했습니다. 병영은 어디에 있었냐면 저 위에 평양 밑에 있는 황주에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청일전쟁이 이 사행도를 따라서 청일전쟁이 진행됐거든요. 지금 이제 말하자면 동학군의 활동을 제가 주로 설명했을 때 해주는 바닷가 남쪽에 있지 않습니까? 장현은 서쪽에 있지 않습니까? 지도를 제가 그래서 소개를 했는데요. 지도를 잘 보시면 청일전쟁이 일어난 진경로하고 동학농민군들이 일어난 곳은 상당히 다릅니다. 일본군들이 개성에서부터 황주 평양에 이르기까지 병참선을 다 구축을 해놨거든요. 그쪽에서는 게릴라전으로 가끔 가서 뭐 습격하기는 하지만 동학군들이 집중적으로 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선 아래쪽입니다. 서남부 쪽에서 활동이 아주 활발하다. 청일전쟁과도 관련이 있는 동학군의 활동은 관련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철수를 해가지고 철수한 이유도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일본군이 동원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협을 느꼈으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일본군이 몇 명이냐면은 용산에서 남부지방에서 진압활동하다가 용산에서 잠깐 쉬던 일본군 70명입니다. 결국 이제 70명이 가서 황해도 동학군 수만 명, 황해도 전 지역에 있는 수만 명의 동학군을 이제 진압한 셈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보수 유생들의 민보군도 있고 보우상들로 조직한 부대도 있고 관군도 있습니다만은 일본군의 역할이 가장 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수를 해가지고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산을 하는데 서남부 쪽에서 반응을 했는데요. 해주성에서 나갈 때 그 부대가 크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서쪽으로 가고 하나는 동쪽으로 갑니다. 서쪽으로 간 부대는 임종현의 리더가 주력 부대인데 서쪽은 이미 자기네들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서쪽으로 가다가 바로 위로 올라갑니다. 그 위에 해주의 경계에 있는 곳이 신천입니다. 이 신천에서 큰 전투가 벌어지고 또 나머지 부대들은 사방으로 뒤지면서 저기 황주 밑에 있는 뭐 은율, 문화 이렇게까지도 서북 쪽으로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동쪽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도권과 개성과 이 병참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안과 배천 정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서쪽에서 발응한 부대가 점령하고 그 양부대가 나눠가지고
점령하지 않았던 지역으로 돌면서 석권을 하고 그 다음에 해주성을 총 공격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요. 총 공격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백범일지에 등장하는 애기 적주 백범선생도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총 공격하는 게 211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기 전위의 동학군 6, 7천 명, 10리 밖에 1만 명, 30리 밖에 1만 3, 4천 명, 모두 3만 명 이상이 집결을 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이제 뭐 양쪽 진영으로 나눠가지고 해주서 공격하는 부분도 있는데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생략하도록 그 다음에 이제 21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총 공격에 실패한 이후에 많이 쫓겨가는데요.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이때의 그 이후에도 215페이지 표에도 있고 그 주변에 설명도 있습니다만 뭐 가령 214쪽 맨 아래쪽에 보시면은 1895년 6월에는 장현에서 동학군 53명이 일본 선박을 공격하여 화물을 탈취하고 일본인 7명을 포살한 사건이 있었다. 등등 도표에서 보다시피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보면 황해도 동학군의 활동을 동학농민전쟁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본다면은 동학농민전쟁의 종교 시점 같은 것도 좀 전국적으로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빼주시든지. 그리고 이제 215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1895년 10월경에는 장수산의 동학군이 또 이제 그 두 번째 길에 보면은 이러한 것들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위동학당에 괴수하고 있는데요. 이 위동학당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스즈키라고 하는 일본 그 소위가 황해도 동학군을 보니까 이상하다. 남도에서 동학군을 진압하다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3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다고 자기 글에 썼습니다. 잘 아는 연기자들 다 잘 아시는 거지만 하나는 진정한 동학당, 두 번째는 일시적인 동학당, 세 번째는 위동학당, 가짜 동학당이죠. 진정한 동학교도는 너무 적다는 겁니다. 사실 거기 전파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시적 동학당은 뭐 강압적으로 동네에서 끌려나간다든지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간다든지 이런 사람들이고요. 세 번째 위동학당이 가장 많다고 보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포함을 해가지고 범죄자, 또 지방관의 어떤 송사에서 원한을 품은 자, 또 외세에 반대하는 자, 또 특별히 황해도에서는 사금 광산이 많은데 사금 광산에서 채집을 하다가 정부의 금지에 의해 가지고 화가 난 사금 채집 광부들 이런 사람들이 다수 포함돼서 황해도의 동학군은 전부 가짜 동학당이다 부르지만 가짜가 많다. 주한일본 공사관 기록에도 보면 지역에 적주가 누구누구 써있긴 써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가짜다 이렇게 본 거고 그 가짜의 수괴가 해주성 점령을 주도한 임종현이라는 사람이고 그 밑에 몇 군데 소개했습니다만 김명선, 김용일 이런 사람들이 있다. 김용일 같은 사람은 적주라고 동학교단에서도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게 황해도 동학군은 그 구성 자체가 애매하다. 정말 이게 농민운동에서부터 비롯된 농민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한 의문이 생겨가지고 저는 별단적 성격이라는 말을 조금 붙여본 것이고 여기도 이제 그 농민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민중운동이 계속되는데 백락희 삼포라든지 1900년도에 다시 임종현이가 나와서 봉기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그런 성격을 말해주는 그런 징표가 아니겠는가. 한마디만 더 붙인다면 나중에 동학교단이 평안도에 대대적인 포교를 할 때에 황해도가 방해를 합니다. 황해도 동학에 연관되어 있던 적주들이 방해를 하고 별도 조직을 만들고 그래서 진보회가 만들어졌을 때 그 숫자가 평안남북도에 7만 명인데 황해도에 8천 명이에요. 황해도는 도저히 그 손병희 교단하고는 어울리지 않았던 그런 흔적을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천도교가 된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사람들은 주도했던 사람들이 다 이제 천주교 교인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차후에 연구를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황해도 한 30여 건이나 되고 그걸 통해서 황해도 정계 과정을 재구성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발표 과정에서 황해도 지역에 대해서는 그 연구자들이 관심을 안 갖는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또한 분단 역사 인식이 아니었나 반성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알게 모르게 분단된 그런 현실이 연구 현장에도 이게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일부 발표를 마치고요. 10분간 쉬었다가 그 일부 종합 토론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